학교에서 애들 가르쳐도 되게 안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그런데 되게 지루해하고 이런 걸 왜 배워야지? 좀 쓸데없어 이런 파트인데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고 오시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하다가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잠깐 들었지만 짧게 좀.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해오셨던 그 식당을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 경영 승계라거나 그걸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장님 마인드와 그 직원 마인드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모 자식 간이라 오히려 더 그런 걸 좀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뭐 저 혼자 좀 스스로 좀 깨우치고 그런 걸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경영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또 그거 외에 또 제가 스스로 또 창업 아이템을 좀 찾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왔습니다. 네네. 훌륭한 마인드시네요. 어떻게 하다가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 중인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 부딪히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업가 정신을? 저 창업하시는 분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진짜? 기업가 정신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창업하는 사람. 네. 어떻게 하다가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사실 저는 기업가 이거 정확히 뭔지 모르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업가 정신에? 저는 이제 저도 창업을 했다가 지금 개점 휴업 중인데 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템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이제 샘플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제가 노력을 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주위에 물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거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면서 다른 아이템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이거 네네.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말고도 많이 이제 직원들을 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신 할지. 것처럼 내가 밑에 있을 때하고 또 위에 그럼요, 있을 그럼요. 때하고 그거는 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니까 좀 네네. 알고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다들 그 훌륭하시네요. 사실 저도 이 살롱은 진행을 하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사실 고민 중입니다. 근데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파트긴 하지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용으로 저희가 보고 저희 걸 촬영하려고 얼굴들이 전혀 안 나오시고요.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조금 불편하시면 제가 안 벗을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뭘 찾으시나요? 화장지를. 네. 저희 혹시 베란다 쪽에 화장지가 있는데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딱 이게 그거예요. 너도 나도 애매한 기업가 정신. 애매해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저는 이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식회사 쉼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야 되니까. 네, 이렇습니다. 제 프로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은 쉼의 대표고요.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 특이한 이력은 제가 연극 배우였어요. 경영학 전공했는데 연극을 한 10년 했었거든요. 대학로에서. 연봉 20만 원 받으면서
연봉 20만 원 받으면서 연극을 10년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효도도 해야겠다. 그리고 먹고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창업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이렇게 창업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쉼이 뭔데 이런 거 하냐 막 이러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쉼이 어떤 거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런 거 했었어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기초 창업 교육. 서울시와 서울 창업법원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창업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런 교육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가, 제가 문화예술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가 출신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되게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했었어요. 문화예술가들 돈 벌게 하고 싶다. 그래서 비즈니스 역량 강화 막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했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다음에 뉴미디어 콘텐츠 창업 교육 이런 것도 진행했었습니다. 연달아서 했었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나 멘토링 시작하기 전에 진단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나 초기나 그다음에 3년 이상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어요. 컨퍼런스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서울창업허브랑 같이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뭐 창업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창업 쪽에서는 이게 지원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지원 사업이거든요. 1억 이상을 지원해주는 큰 지원 사업인데, 그 멘토들과 그 다음에 문화창업 플래너, 저희 지금 보시고 있는 이사님들이 문화창업 플래너 같이 했었거든요. 문화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멘토링하는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새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공간이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나답게 성장하는 세상을 만든다가 저희 회사의 목표거든요. 비전이라 도대체 즐겁게 나답게는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거는 도서 추천 플랫폼이거든요. 긋다라는, 너의 생각에 밑줄을 긋다라는 도서 추천 플랫폼이에요.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공간도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소개 좀 길었나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가 정신. 좀 애매한데, 기업가 뭐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앙트러프레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앙트러프레너는 사실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자, 음악 지휘자 같은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창업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기업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와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창업가 정신의 창업가로 얘기가 되는 기업가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라는 것들을 좀 보자면, 일단 한자가 다르거든요. 똑같이 기업가라고 하는데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한자가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해서 사업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창업가의 저 기자는요, 일어날 기자거든요. 아시겠지만 일어날 기자라서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새롭다라는 거에는 아시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말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또한 시작한다라는 거, 거기에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확실하다는 거는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창업가랑 내가 고용인은 완전 다르다.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창업가, 내가 시작하는 사람은 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나중에 제가 네트워킹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제 생각이 맞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얘기를 나누면서 창업가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 그럼 고용인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의지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해서 지시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고. 근데 창업가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이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한 건데,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업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창업가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항상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해봤을 때 기업가 정신에 그럼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 아직까지 고민하는 중이긴 한데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 중에서도 딱 정답이 이거야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겹쳐 있는 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겹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 군대를 이끈 지도자.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의 혁신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혁신성이라는 건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보시면 영어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innovate라고 해서 이는 안으로고 노브는 노벨 할 때 나오는 그 소설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도대체? 새로운 걸 내 안에다 둔다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혁신성은 뭔가 굉장히 혁신성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내 안에 둔다는 말을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이 생각이 났거든요. 뭐였냐면 1937년에 독일 미넨에서 태페 미술전이 열렸어요. 이름 자체가 태페잖아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미술전인데 이거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히틀러가 조롱하기 위해서 이 미술전을 열어요. 히틀러가 어떤 미술가들을 조롱했냐면요. 피카소, 세잔, 고우, 마티스, 고갱, 브라크, 샤갈, 미로, 뭉크 이런 애들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미술전을 엽니다. 이름을 태페 미술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허름한 영안방을 빌려서 보시다시피 원래 미술 작품은 작은 작품이라도 띄어 전시하거든요. 근데 따닥따닥 붙여놓고 미술 작품 앞에다가 낙서해 놓고 그냥 종이 같은 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 쌓아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 미술가들의 작품을 창녀들,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의 작품하고 같이 걸어놓습니다. 조롱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했죠. 너네들의 작품은 정신병자가 그린 거랑 똑같아. 이런 의도가 분명했던 미술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작품들을 히틀러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히틀러는 요즘엔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히틀러는 그림 되게 잘 그리고 그림 작가 되고 싶어 했던 건 아시죠? 요즘엔 조금 많이 유명한 얘기라서 히틀러는 그림을 되게 좋아했고 본인 작가 너무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미술대학에다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술을 몰라서 이 사람들의 작품을 태페 미술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히틀러가 좋아했던 미술도 있었던 건데 히틀러가 좋아했던 건 이런 작품들이에요. 멋지죠? 근데 앞에 작품들이랑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히틀러는 추상미술, 표현미술 이런 것들을 싫어했고요. 사실적인 미술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고전주의 작품을 좋아했죠. 히틀러는 스스로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히틀러 작품이에요. 되게 그림 잘 그렸죠. 전 처음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 히틀러가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근데 히틀러가 미술대학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마지막에 히틀러를 면접봤던 면접관이 했던 얘기예요. 자네의 그림은 예술이라기보다는 건축에 가깝네. 건축학과로 가는 게 어떤가.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요. 그 뒤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면접관이 잘못이다. 히틀러를 시험에만 붙여줬어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겠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미술관 가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히틀러뿐만이 아니라요. 독재자들은 표현주의, 추상주의 이런 미술을 싫어했대요. 독재자들이 좋아했던 미술은요. 그 독재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노래도 좋아했다, 미술도 좋아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독재자들이 좋아했던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주의. 전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마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너네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
사실주의를 보면서 이게 그냥 이게 현실이야. 내가 말하는 게 현실이야. 근데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상상하지 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니? 이런 거요. 사람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억압한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것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 끊임없이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안으로 두려고 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사람들이 좀 더 다른 것들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미술에도 나오는 사람들이고. 근데 아돌프 지글러는 저 모르거든요. 예. 사람들은 알아요. 예, 어떤 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고 어떤 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실제로 이게 태페 미술전에 몰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로 앞에서 태페 미술전을 하고 있는 바로 앞에 위대한 독일 미술전이라고 해서 히틀러가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가득 채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태페 미술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몰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새롭고 어떤 것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표현 욕구,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업가한테 혁신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내 안에 둘려가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창업가 정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위험 감수성이라는 얘기인데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할게요. 막 약간 이런 무모한 도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모한 도전인가? 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했죠.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위험이라는 말을 할 때 저 리스크 아니라 다른 단어도 써요. dangerous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건 dangerous는 안 쓰고 리스크를 썼을까? dangerous는 수동적인 위험이에요. 뭔가 당하는 위험이거든요. 근데 리스크는 능동적인 위험이에요. 이거의 어원은 암초나 절벽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오디세우스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했던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이제 끝내고 이제 바다를 다시 귀향을 하는 가운데서 그 마녀들 누구죠? 이제 노래로 세이렌의 노래인가요? 예. 그 마녀들 노래로 유혹하는 그 마녀들을 해치고 난 다음에 만났던 위험인데요. 두 개의 절벽이 있어요. 하나의 절벽에는요, 스킬라라는 머리가 6개 달린 상반신만을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살고 있고요. 하나의 절벽에는요, 카립티스라고 소용돌이가 있어요. 모든 걸 빨아들입니다. 그 오디세우스는 이 두 가지 위험 앞에서 선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 바다에서 굶어 죽죠. 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오디세우스의 선택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오디세우스라면 어디로 가겠냐? 자, 1번, 2번. 절벽 1번, 아니 소용돌이 1번, 그 다음에 괴물 있는데 2번.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2번을 택하지 않을까요? 여기? 왜요? 진화는 갈 수 있으니까. 아, 네네. 왜 어디 택하실 거예요? 저도 그 스킬라 괴물 쪽으로. 왜요? 몇 명은 살아남겠죠. 어디 가세요? 저도 이거. 비슷한 이유일까요? 어디 가세요? 저도 그 소용돌이 빠질 것 같아서. 비슷한 이유시구나. 비슷한 이유? 저는 소용돌이 왜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안 빠질 수도 네, 있다. 이게 어차피 저기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개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렇죠. 위험이 죽을 수도 존재하죠. 있고, 안 죽을 수도 안 있죠. 죽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 이쪽도 소용돌이에서 맞아요. 살 기회도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그거거든요. 확률론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선택하는 위험이 리스크예요. 예.
여기에서 계산을 했었어야만 됐거든요.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내가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오디세우스의 선택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몇 명 잡아먹히고 난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오디세우스의 선택이 옳았느냐 그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위험이라는 단어에 저 위험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실 때나 어떤 것들을 시작하실 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 위험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가가 되게 막연하게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취성이라는 것도 창업가 정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단어인데 진취성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프로라는 거는 미리 이전에 라는 뜻이고 알겠지만 뭐 프로딕트 같은 건 예상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다음에 액티브 같은 거는 이제 활동 자발적인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미리 이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이리버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나요? 다행이군요.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리버가 창업한 지 1년 만에 미국 시장 1위 했던 거 아세요? 네. 창업한 지 1년 만에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벤처 1세대 기업인데요. 이거 애플 잡아먹겠다는 거잖아. 스위트홈. 예. 뉴욕에 크게 광고가 걸렸습니다. 예. 김태희가 선전했고요. 실제로 빌 게이츠가요. 디지털 라이프를 바꿀 제품이라고 격찬한 게 2005년도. 이거 들고 있는 거 아이리버 제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리버 MP3 안 만들고요. 예, 그 아이리버 이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처음에 했었던 그 벤처 헬스테 사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애플을 지나쳐서 아이리버가 더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애플은 뭘 하고 있었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애플은 다들 MP3로 이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가족들이 비싼 오디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나쁜 컴퓨터로 음악을 들어. 아, 이거 뭐지? 왜 비싼 오디오 냅두고 컴퓨터로 음악을 듣지? 라고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회사에 있는 음악 좀 한다는 난다긴다고 밴드 출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MP3 만들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연구한다고 난 다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기존의 MP3 플레이어가 많은 음악을 집어넣고 정리하는 데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정리하는 것들을 다시 해서 듣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게 아이튠즈입니다. MP3라는 제품이 아니라 아예 그럼 정리하고 다시 넣고 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자, 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이튠즈를 개발하게 됐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변화해서 선도해 가는 것. 진취성을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미리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미리 그것들을 활동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원 관리, 아이튠즈가 나오면서 MP3 시장도 그리고 핸드폰이 나오면서 물론 더 무너졌고요.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아이팟이에요. 애플 MP3인데 저는 이게 실패했던 것 같아. 랜덤이거든요. 셔플이라는 아이팟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저 되게 애플 좋아하는데. 어쨌든.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Life is random이라고 나오잖아요. 삶이란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걸 즐겨. 여기 보시면 재생하고 멈추는 버튼뿐이 없어. 내가 음악을 직접 고르는 게 없어요. 그냥 랜덤으로 내가 틀어줄게. 너네 그냥 즐겨. 이런 제품이거든요. 누가 이런 거를 낼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고객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죠. 물론 그거 되게 훌륭하죠. 고객이 좋아하는 거 내야죠. 그렇지만 고객이 이런 거 귀찮아하네?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고객을 이런 식으로 선도해서 갈 거야. 시장을 이런 식으로 선도해서 갈 거야 라고 보여졌던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인생은 랜덤이야. 즐겨. 불확실한 걸.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장을 내가 먼저 선점해서 내가 먼저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낙관성이라는 것도 창업가 정신 중에 특성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낙관성은 무조건 난 잘 되겠지. 사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난 잘 되겠지. 라는 것들은 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팀이라는 건 최고고 사상은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모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을 갖는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마틴 셀리그램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학습된 무력감 실험이거든요. 이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실험인데요. 강아지들을 A, B, C에다가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A에다가 전기 충격을 줬고요. 강아지가 코로 레버를 건드리면 전기 충격이 멈춰요. B에다가 강아지를 넣고요. 전기 충격을 줬을 때 강아지가 코로 레버를 건드려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레버가 고정되어 있어요. C에는요, 아무런 전기 충격도 가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바꿉니다. A에다가 넣었던 강아지를 똑같이 레버를 빼고요. 장애물을 놔뒀고요. 전기 충격을 줬을 때 A에 있던 강아지는요. 그 장애물을 넘어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스스로 벗어납니다. C에 있던 강아지도요. 스스로 장애물을 넘어서 스스로 전기 충격을 벗어나요. 근데 여기서 약간 무서웠던 건 이거거든요. B예요. 자기가 코로 레버를 건드려서 벗어나지 못했던 강아지는요. 장애물만 넘으면 갈 수도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서서 그 전기 충격을 다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울감 실험이거든요. 이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낙관성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빠졌는데요. 낙관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미래에 좋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에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A와 C와 다르게 B는 근거를 갖지 못해요. 자기가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막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듭니다. 이거는 반대적으로 마틴 셀리그램이 이런 것도 했습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훈련. 이건 그냥 창업가 정신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낙관주의도 학습될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나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보고 그 경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감정이나 육체적으로. 저는 약간 폭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감정이나 육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렇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합리성과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갖자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를 스스로한테 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나한테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러면 학습된 낙관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responsibility라고 response는 아시다시피 대답하다, 응답하다. 그 다음에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책임감은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할 수 있어 라는 능력과 그런 의지가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도 책임감 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해결할 능력은 없어. 그럼 그 사람도 책임감 있다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네,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젠 너무 유명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반대가 그렇게 심했다라는 거는
얘기하시겠지만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래도 우리 조금 지나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우리 때입니다. 고치지고 홍수하고 벼락이 떨어졌는 때입니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음식에 묻히고 그 어떤 불안감도 필요 없는 자식.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란 자식이다. 전하, 황된지 가족의 뭐길래 가문대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내 사람들이 내 일을 하다 죽었다. 내가 준 것이야. 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들이 세종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노했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왕의 잘못입니까?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는 게 왜 왕의 잘못이에요? 가뭄이 드는 게 왜 왕의 잘못일까요? 근데 대사가 이래요. 내 책임이라고.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라고. 이 책임이란 이때 이 책임이란 단어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홍수가 나는 건 왕의 책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내가 응답해야겠다. 홍수가 나고 났을 때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것이야 라는 의지와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백성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무언가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나의 능력을 키우겠다. 그게 책임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도 가뭄이 드는 게 왜 왕의 책임인가?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곤란할 때 나 몰라라 하고 야 니네는 니네끼리 살아 나는 왕이니까 내 맘대로 살게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곤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거야. 그리고 백성이 곤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곤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대책을 마련할 거야. 이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기서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감은 내가 응답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능력 기를 거야. 곤란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거는 빈센조에서 나왔던 건데요. 뭐 이거는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 얘기가 있어요.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반말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반말을 칙칙해요. 너 왜 반말해? 이러거든요.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야. 어린애들한테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책임을 지고 싶지만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 들수록 책임질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의 곤란한 것과 혹은 다른 사람의 곤란한 것들을 응답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 중심적 사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로는 되게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 저도요 말로는 다 진짜 정말 좋은 배우가 됐을 것 같아요. 말로만 했다면. 근데 보시면 리절트라는 건 결과고 오리엔티드인데 오리엔티드는 해가 뜨는 방향을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계속 쳐다보듯이.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이 공간을 새로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원했던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어떤 방법이 딱 생각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뉴요커의 시사만화 편집장인 밥 맨코프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장표 아니고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 만든 장표인데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에요. 예시를 소개시켜 주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뉴요커라는 시사 만화에 자신의 만화가 실리고 싶어 했어. 그래서 3년 동안 2,000건의 만화를 제출합니다. 그거 역시도 되게 대단하죠. 3년 동안 2,000건의 만화를 제출하는데 한 번도 되지 못했어요. 이 뉴요커라는 만화 잡지는 15면이 이제 만화인데 이 중에서 매달 오는 건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15대 1인가 20대 1인가 이 정도의 경쟁률로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거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냈던 것도 대단하지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방법은요. 도서관에 가요. 미국 도서관에 가서 뉴요커가 그때 당시에 창간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50년? 죄송해요. 제가 그게 헷갈리네요. 근데 창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만화 잡지를 다 모아서요. 도대체 뉴요커는 어떤 만화를 원하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뉴요커가 원했던 거는 2가지라고 결론 내렸어요. 첫 번째, 뉴요커의 만화는 깔깔대고 웃는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지적으로 자극하는 걸 원한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촌철살인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뉴요커는 다른 데서 많이 봤던 만화는 하지 않더라. 그럼 자기만의 스타일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바꾼 게 이겁니다. 보시면 글자가 조금 작을까 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조금 공평하지. 야, 세상은 정의롭지. 이런 거예요. 약간 뭐 깔깔대고 웃는 만화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밥 맨코프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점묘법을 만들어내요. 보시면 다 점으로 찍어서 그리거든요. 채택이 됩니다. 이게 밥 맨코프의 작품인데 이것도 다 점으로 찍었고요. 이거는 앞에서 공감하시겠지만 사장님 앞에서 얘기를 들어요. 얘기 들을 때는 느낌표야. 알 것 같아. 근데 점점 나가면서 문 밖에 나오고 나면 뭔 얘기했지? 이런 거. 네, 이런 거. 밥 맨코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공식 만화가로 지명됐고요. 40년 동안 여기서 만화 편집장 사임할 때까지 일을 했는데 총 900편의 작품이 실립니다. 어떻게 하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속 해가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듯이 계속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내가 과정을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물론 그거 되게 훌륭한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 예.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경영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분. 네, 창업가들은 사실 미래를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창업가에 대한 생각들은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럼 도대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되지? 이런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전 창업가가 되실 분도 있고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 도대체 창업가가 뭐지?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러고 오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저 창업 교육하면서 이거 생각 안 하고 떼어주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로 많아요. 남들이 하니까. 그 다음에 한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유행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들어옵니다. 돈을 이제 그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산이실 거예요. 돈을 버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정말로 저 앞에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오늘은 창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니까 창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자.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저도 역시도 반성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이때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나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앞에 나갔던 사람. 물론 그것들을 본받고 사례를 연구하는 건 좋지만 자꾸 다른 사람의 머리에 의지해서 내 생각을 결정하려는 것들은 사실 그거는 창업가 정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창업가 정신의 앞에 것들이 조금 저도 앞에서 고백했다시피 제가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된 상황은 아니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좌절이 많거든요. 많은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머리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위험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장을 살펴보고 내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내 안에 두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를 제가 항상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예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대사가 영화 보셨겠지만 의외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나오지 않고 그냥 스치면서 툭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거 자체가 마음을 툭 때리는 게 있어요. 전 창업가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딱 이게 정답이야, 1 플러스 1은 2야 라는 정답을 정해진 게 아니라 왜 1 플러스 1은 아까 절벽 그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1 플러스 1이 왜 2가 돼야 돼? 1 플러스 1은 귀요미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거. 네. 자신만의 정답을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창업 교육을 마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쉽지 않았었잖아요. 인터스텔라도 여러 개를 실패하고 찾았는데 그런 길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길들을 찾아갈 때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제가 오늘 좀 러프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바람으로 이 소셜 살롱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인사이트 쉐어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